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오늘은 나노실리칸 첨단 소재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실리칸 첨단 소재 종목이 지금 오후 3시 7분인데요 현재 하한가에 가까운 마이너스 28%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과 동시에 10시 정도부터 급락이 나왔고요, 주가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한가에 가까운 흐름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냐,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첨단 소재 기업인데 유상증자 납입 지연 이슈가 컸습니다. 첫 번째로 유상증자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주주들에게 돈을 받는 형식을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감,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하지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함으로 인해서 자금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유상증자는 무조건 안 좋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유상증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주 배정, 그리고 일반 공모, 그리고 세 번째로 제3자 배정,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 한 주당 가치는 희석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한 주당 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12월 10일 보시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개정을 했죠. 드림캐슬 종합건설인데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딱 특정 회사를 지정해서 이 회사에서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왜? 사실상 투자 유치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인데요, 여기서 투자정보 클릭하시고 여기에 공시 뉴스 있죠. 여기다가 공시 클릭하시면 여기다가 종목을 칩니다. 나노실리칸 첨단 소재 나오죠. 지금 오늘 이슈는 사실상 6월 24일에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부각이 되면서 더 붉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라고 한다면 기업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큰 이슈가 있게 되면 주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 여기 공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공시를 확실하게 알리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다. 이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것으로 인해서 벌점이 부과될 수가 있다. 벌점이 많게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상장 폐지 기준으로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장 폐지가 되게 되면 주가에 엄청나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빠졌고요. 나노실리콘 첨단 소재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 등락폭이 큰데요, 최근에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또 급락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반등이 세게 나왔죠. 이 종목을 보시면 그어둔 라인에서 지지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1300원대. 지금은 빠지고 있으니까 여기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그 앞에는 여기 보시면 1700원대에서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빠지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아까 공시 설명드렸죠.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 5월 26일에 공시가 떴습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너가 바뀌기 때문에 주가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최대 주주가 보시면은 드림캐슬 종합건설 왜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죠. 드림캐슬 종합건설이 지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이 회사의 주식을 사실상 사준다는 건데
지금 나노실리콘 첨단 소재 추가 발행한 주식을 빨리 돈을 넣지 않아서 지금 부성실 공시법인 지정으로 예고가 되고 있다. 지금 납입을 해줘야 되는데, 유상증자 물량에 대해서 납입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다. 이 문제점이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는 점, 그리고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을 하게 되는데 납입 지연 이슈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 기업을 한번 분석해 보면 독자적으로 구축한 나노 플랫폼 토대로 기능성 신소재 만드는 기업이고요. 디스플레이나 보안, 바이오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년도부터 2차 전지 쪽으로 사업 방향을 확장을 했는데요. 23년도에는 에코프로 비롯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정관에다가 2차 전지 사업 확장만 넣어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당시에 그게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갔었죠.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실적이 잘 안 나오면서 이 종목도 조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은 358억 정도 수준이고 코스닥에서 1481위 정도, 대략적으로 코스닥 종목이 1600여 개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낮은 하위권의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보시면 0.16%인데요. 외국인이 이 종목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지분 중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지분율을 뜻합니다. 이 수치가 높게 되면 외인 자본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대략 49% 정도가 된다.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 ROE 되어 있죠. 다 마이너스예요. 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말에는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플러스, 그리고 순이익률도 플러스 전환하기는 했지만 올해 1분기 실적 보시면 또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120%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흑자 전환이 잠시 되기는 했지만 적자 폭이 커지고 있으니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금 흐름을 보시면요. 부채 비율은 회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 수치가 100%를 넘어서게 되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채 비율은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당좌 비율. 이 회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의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유보율 보시면 이 수치 또한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회사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잉여금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무 구조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300원 라인에서 반등 여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인다. 1300원 라인 그리고 1700원 라인, 여기서 지지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향후 모멘텀을 봤을 때는 재무 구조가 흑자로 바뀌는 구간을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차트 보시면 이런 흐름이 나왔죠. 만약에 이 종목을 통해서 손실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의 종목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손실을 보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활용하고 있는 호랑이 매매 기법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2,480원 단가에서 샀다라고 했을 때, 1차 매수죠. 1차 매수. 2차 매수를 호랑이 타점 여기서 샀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한 47% 정도 나올 수가 있다. 대략적으로 여기 500만원, 여기서 500만원을 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평균 단가는 이 정도가 나오겠죠. 딱 중간 단가가 아니라 낮은 단가에서 더 많은 물량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올 수가 있다. 자, 만약에 물타기를 해서 자, 여기서 500을 사고 호랑이 탔죠. 저점의 변곡점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한다면 평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평단가인 여기나 아니면 여기서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겠다. 제가 활용하고 있는 호랑이 매매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 주가 예측할 수 있다면 아무리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좌를 방어할 수가 있다. 손실 없이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기법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면 이기자의 주식 코칭 카페를 통해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